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8월 20일 수요일 경제 잡박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연, 노무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엇갈리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세를 이어왔었죠. 하지만 이번 주 열리는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신중한 발언을 할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특히 주요 투자 은행들도 이번에 파월이 9월 금리 인하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달러 강세와 함께 위험자산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더해졌는데요. 바로 샘 알트만 오픈 AI CEO의 발언입니다. 그는 AI 시장이 과열됐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거품 수준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기술의 잠재력 자체는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투자 열기를 닷컴 버블에 비유했습니다. 이 발언에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 AI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제약,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주는 오히려 자금이 몰리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순환매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풋옵션 거래량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잭슨홀 이후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는 움직임도 뚜렷합니다. 결국 오늘장은 파월 의장 발언을 앞둔 경계심, AI 거품 논란, 그리고 수급 불안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진 하루였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어제자 미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상승한 44,922.2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1.46% 하락한 21,314.9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0.59% 하락한 6,411.37포인트로 종료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뉴욕 증시 전반에 퍼진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은 AI 산업이 과도한 투자 속 거품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고하며 일부 AI 기업들의 가치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 발언은 당연히 AI 관련주들의 하락을 이끌었고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방향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시장 둔화와 엇갈린 인플레이션 전망 속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방식의 방향을 내놓을지 관건인데요. 예상보다 매파적 성향의 발언이 나올 경우 증시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7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지난달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운데 2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연준 내부의 회의 논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금리에 대한 향후 방향성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 같은 자료의 공개에 시장의 전망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홈디포 외에도 월마트, 타깃, 로우즈 등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인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전망의 엇갈린 의견 속에서 시장은 이들 기업의 실적을 통해 미국 소비 경기의 흐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들이 미국 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엔비디아 3.5% 하락, AMD 5.44% 하락, 브로드컴 역시 3.55%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테슬라 1.75% 하락, 메타 역시 2.07% 하락하며 이 기술주 전반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는 9.35%로 큰 하락을 보이며
조정으로 해석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 일본 소프트뱅크의 20억 달러 투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분 약 2%를 매입한다는 소식에 6.97% 상승했습니다. 홈디포의 상승세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연간 전망을 유지하면서 3.19%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링컨 파이낸셜의 제이슨 브론첸티 CIO는 AI 관련 거래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며 이는 그냥 일시적인 숨고르기 과정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4월 이후 40%가량 상승한 나스닥 지수가 경제 지표와 미 연준의 정책 방향을 반영을 해서 약간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는데요. 결국 오늘의 히트맵은 반도체와 AI 관련 기업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 일부 경기 방어주들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M7 기업들 소식입니다. 우선 19일 아마존은 인공지능 기업 업스테이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국과 아태 지역의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아마존은 업스테이지의 620억 규모 시리즈 B 브릿지 투자에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투자는 아마존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스테이지 역시 AI 모델의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라쿠텐과 경쟁을 해서 일본 위성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는 전망 역시 밝혔습니다. 다음은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의 4종 모델을 전량 인도에서 생산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최근 미국에 추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이제 대부분 애플 기기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애플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방향이 여전히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로의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픈AI 소식입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만 CEO가 AI에 대한 거품을 경고를 하면서도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올트만 CEO가 브리핑 자리에서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15초 동안 거품이라는 표현을 3차례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올트만 CEO는 데이터 센터 등 AI 관련 인프라 구축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며 다큰버글 붕괴가 수많은 기업을 몰아낸 것처럼 AI로 일부 기업이 몰락하겠지만 결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픈AI가 인도에서 월 399루피의 새로운 구독 플랜 챗GPT 고를 출시했다는 소식도 같이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소식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약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수연 아나운서 어떤 기업 준비했을까요?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 오늘은 국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하나금융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은 은행, 증권, 카드, 생명보험, 자산운용까지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확장, 그리고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안정된 수익구조와 ESG 기반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전환기 속에서도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략적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은 하나 원큐 앱을 중심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를 아우르는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금융 챗봇, 투자 리포트 자동 요약 기능, 위젯형 금융조회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올해 중반까지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1,200만 명까지 늘리고 점포 없는 스마트 브랜치 실험과 메타파이낸스 구역 실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WM과 IB 사업을 통한 수익 다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고액 자산가 대상 프라이빗 뱅킹과 증권과 은행 간 투자은행 협업이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2024년에는 IPO 주간 실적이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부동산과 대체투자 펀드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 사모펀드 신뢰 회복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현재 하나금융은 전 세계 25개국, 220여 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태 전 회장이 추진하던 글로벌 2.0 전략이 현 함영주 회장 체제에서 구조적인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ESG 경영입니다. 지속 가능 채권, 녹색 채권을 발행하면서 ESG 투자 자금을 확대해 왔고요. 자산 운용과 신탁 상품에서도 ESG 실적 기준 국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추진과 금융 포용, 그리고 여성 리더십 확대 등 사회적인 책임 경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 문화와 인사 구조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은 내부 승진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했고요. 성과 기반 KPI와 젊은 인재 발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AI와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하고 그룹 전반의 디지털 핏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문화도 유연근무제, 복장 자율화, 팀 단위 OKR 도입 등 성과 기반 혁신을 도입하고 있고요. 여성 임원 비중 확대와 다문화 인재 채용으로 포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도 함께 보시면 2024년 연결 기준 총 자산은 약 760조 원, 영업이익은 5조 1천억 원, 순이익 4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기 자본이익률은 10.9%, BIS 비율은 15.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예대 마진 확대와 보수적인 재무 정책이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그리고 증권과 카드 계열사의 실적 변동성, 빅테크와의 디지털 경쟁, 그리고 글로벌 환율 변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신중한 글로벌 확장, ESG 리더십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디지털 금융에서의 고객 경험 차별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책임 금융 성과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하나금융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나온 이슈들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아 아나운서 어떤 뉴스 준비했을까요? 네, 경제 뉴스 짚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킥오프 회의 관련 이슈입니다. 이제 20년간 기업도 수출도 그대로, 이런 맥락에서 경제단체들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기투합에 나섰습니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 대안 제시를 맡을 기업 성장 포럼의 발족을 추진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상임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성장 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 규제로 성장할 요인이 약화된 탓에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 포럼의 발족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20년 전 미국 10대 기업 중 지금도 10대 기업인 곳은 마이크로소프트 한국뿐입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 SK, 현대차, LG 등 10대 기업의 지위가 거의 20년간 바뀌지 않았고 새로 진입한 곳은 HD 현대와 농협뿐이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등은 규제는 보호 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 대신에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별 차등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특히 박일준 부회장은 정부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성과를 위해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로 최근 논란이 많은 노란봉투법 관련 소식인데요. 경제계는 국회를 연일 찾아 이번 주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에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경제 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 200여 명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전혀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공동성명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경제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며 대신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의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성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CEO 10명 중 7명은 내년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변수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AI의 확산을 꼽았는데요. 19일 기업교육 전문기업인 휴넷이 발표한 2026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는 내년 한국 경제가 성장 또는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하락은 21.9%, 예측하기 어렵다는 5.5%에 그쳤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CEO가 낙관론을 보여준 것인데요. 자사 주력 산업의 성장성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 예측은 42.5%에 달했고 유지 역시 36.3%로 나타났습니다. 두 항목을 더한 긍정적인 응답은 80%에 달하는데요. 자신이 속한 산업군에 대한 기대감은 한국 경제보다 더 높았습니다. 하락은 17.5%, 예측하기 어렵다는 3.7%로 응답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에 대한 설문조사도 시행이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글로벌 금리 및 경기 침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AI의 급속한 확산, 그리고 국내 정치 및 규제 환경의 변화, 소비 심리 및 내수 시장의 둔화 역시 살펴볼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생태지도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서울시가 비오톱 1등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 생태 현황도를 확정하고 이를 21일에 결정고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0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제작한 이후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 생태 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생태적 영향을 반영을 하고 개발의 보존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4, 5월 정비안에 대한 열람 공고와 시민 의견의 수렴 절차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유관부서 검토, 도시생태 현황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규제 철폐안 중 하나인 수목 중심인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적용해서 그간 건축이 아닌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새로운 도시생태 현황도는 서울도시 공간포털 지도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생활권 녹지와 생태공간 관리 등 정책 수립과 민간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 환경과 생태 환경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 생태 현황도를 개선해서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는 의견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중견기업 수출액이 320억 달러, 하나 44조 4천억 원 정도를 돌파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 상승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인 2.1%보다
1.5% 높은 수치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중견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수출 규모는 직전 분기 대비 10.73% 반등하며 중견기업 수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의 수출 중견기업 수는 1,997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21개사 줄었지만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중견기업의 수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57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분기보다 0.3%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바이오 헬스, 선박, 정밀화학, 반도체가 지난해 2분기보다 증가하며 수출 상승을 이끌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업데이트에서 보여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 체크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약세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약세 흐름 이어왔는데요. 양 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 코스피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 연속 약세 흐름 이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소폭 줄였는데요. 3,100선을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는 3,121선까지 상승했었는데요. 하지만 하락 전환 후에 2%대가 넘는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3,079포인트까지 내렸고요. 기관 투자자가 지수 방어에 힘쓰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는 소폭 줄여 나갔습니다. 0.68% 내리면서 3,130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자세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지수 방어에 힘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5,163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죠. 개인이 3,927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2,326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 후에 낙폭을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장중에 2% 넘게 빠지면서 770선을 하회했습니다. 1.31%까지 낙폭을 키운 후에 장이 끝났고요. 77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이 426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856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572억 원 담아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락한 여파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2.85%죠. 3% 가까이 크게 급락을 하면서 26만 닉스를 내줬습니다. 25만 5,500원의 종가 형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7만 전자 지켜주면서 힘을 써주는 모습인데요. 0.71% 소폭이지만 상승해주면서 7만 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2차 전지주도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1.69% 하락하면서 37만 7,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주의 강세도 이어졌는데요. 현대차가 0.68% 상승, 기아가 1.06% 상승 보여줬습니다. 금융주도 올랐네요. 0.09%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혼조세 나타났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0.67% 상승해주면서 강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파란불 켰는데요. 어제 강세 흐름 보여줬던 2차 전지주 오늘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대 낙폭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도 2.48%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선 바이오주들은 혼조세 나타났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4% 가까이 빠지는 흐름, ALB바이오도 2.65% 빠졌습니다. 반면에 펩트론은 3%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하락세 보여줬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흐름 이어질지 특징적인 종목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무아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한라캐스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라캐스트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0%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라캐스트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소재를 활용한 경량 부품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율주행 차량과 AI 로봇 제작에 필요한 고성능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분 기준 한라캐스트의 주가는 공모가였던 5,800원에서 8,130원으로 40% 이상 상승한 상태였고요. 장시작과 한때 8,48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라캐스트는 LG전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분야로 그 공급처를 확장해 왔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을 활용한 부품은 전자파의 차폐 성능과 비강도가 매우 뛰어나서 고성능 차량과 AI 로봇에 적합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되며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매출 1,444억 원, 영업이익은 123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 자금을 활용해 생산기지 확충, 그리고 신규 고객사 납품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로봇 부품 시장에서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기업이므로 앞으로의 행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라캐스트 오늘 5,92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한라캐스트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증시에 첫 발을 내디딘 기업인데요. 공모가 대비 40% 넘게 오르면서 꽤나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구리포일을 생산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각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 특성상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확인시켜준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라캐스트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K푸드인데요. 풀무원이 요즘 중국 시장에서 깜짝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냉동김밥인데요. 사실 풀무원은 국내에서는 성장이 조금 둔화됐다,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간편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풀무원의 냉동김밥은 언제 어디서든 한국식 한 끼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고요. 또 단순히 맛만이 아니라 품질 관리, 위생 기준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중국 내 다른 간편식 브랜드와 차별화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 성공은 풀무원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겠죠. 단기적인 매출 증가에 그치지 않고 장기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풀무원 K푸드 관련해서 특징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아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일까요? 네, 다음으로 준비한 특징주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1분 기준으로는 54,4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는 전일 대비 5,000원 정도 하락한 가격으로
프리마켓에서는 한때 52,400원까지 떨어졌으나 일단 회복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정기술과 우리기술 등 원전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하면서 같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장주로 올해 초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원전 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논란의 중심은 바로 한국 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입니다. 일단 두 회사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원전 수출 시 1조 원 규모의 로열티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할 때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원전 산업에 대한 자율성과 시장 다변화 가능성에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IM증권의 황성현 연구원은 챕코 원전의 수주라는 성과는 얻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자율성과 시장 다변화 가능성은 축소됐고 기존에 기대했던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약화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은 이러한 우려에 반응하면서 주가 전반적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원전 수출과 관련된 정책 변화나 추가적인 논란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55,6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글로벌 원전 산업 확대 수혜주로 꼽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투심이 위축됐는데요. 그동안 원전 사업 수주 기대감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하지만 이번 계약 구조가 회사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해외 원전 발주 확대가 예정돼 있고 특히 중동과 유럽 시장의 수주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잠시 주춤했지만 향후 정책 방향과 수주 흐름이 주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 보여줬던 원전주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도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조선주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에도 오늘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었죠. 미국 상원 의원이 직접 국내 조선 3사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미 조선협력의 성공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까지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의미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은 친환경, LNG 그리고 초대형 선박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조선사들은 기술 경쟁력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 의회가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던진 겁니다. 단순히 수주 계약 하나가 아니라 한미 간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조선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부담 같은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요. 오늘과 같은 미 의회의 긍정적인 신호는 앞으로 수주 모멘텀과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장기적인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주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바로 한국 콜마 B&H입니다. 콜마 B&H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9시 21분 기준으로 콜마 B&H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2.39% 상승한 16,67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가 급등의 배경은 바로 경영권 분쟁과 지분 경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콜마 B&H의 경영권 분쟁은 5월에 공개된 소송 사실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남매인 윤상영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 B&H 대표 사이의 갈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오는 9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족을 동원한 지분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부회장과 윤 대표의 모친 김성애 씨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콜마 B&H 주식 13,749주를 매주했습니다. 또한 매입 금액은 약 1억 9,60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윤 대표의 남편 이현수 씨 역시 같은 기간 3,0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하면서 이런 가족 차원의 지분 매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윤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콜마 B&H는 콜마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윤동한 회장이 2019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이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를 이끌고 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 B&H를 맡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번 경영권 분쟁과 가족 차원의 지분 경쟁이 이어지면서 콜마 B&H의 주식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주총회 이후 결과에 따라서 향후 회사의 방향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 오늘 콜마 B&H는 17,7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콜마 B&H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13% 넘게 치솟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콜마 그룹 내 지분 경쟁 소식이 촉발한 강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서서 기업의 향후 주도권과 전략적 방향성을 가르는 중요한 이슈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콜마 B&H 자체적으로도 건강기능 식품과 화장품 원료 사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적 기반 역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분 경쟁 이슈와 본업의 성장성이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단숨에 급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룹 내 지분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서 13% 넘게 강하게 뛰었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특징주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연 아나운서 어떤 인물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의 인물 로그는 앞서 기업사전에서 다루었던 하나금융그룹의 함영주 회장님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함영주 회장은 1956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강경상고를 졸업한 뒤 서울은행에 입행해 단국대 회계학과 야관 과정을 병행한 말 그대로 대표적인 현장형 전문 리더입니다. 이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KB 하나은행장 그리고 하나금융 부회장을 거쳐 마침내 2022년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의 새 시대를 상징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나금융그룹은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새 본사인 하나드림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 7층 그리고 지상 15층, 연면적 약 12만 8천 평의 대규모 시설로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완공이 되면 하나금융의 주요 계열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룹 역량을 결집할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함 회장은 2025년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 기록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올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은 전년 대비 9.1% 상승하며 시장 기대치를 8.7% 웃도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 모두 증가하면서 수익 기반 강화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순이익은 3조 9천억 원 이상, 일부에서는 4조 원 돌파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 회장은 ESG 리더십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함영주 회장 체제에서 하나금융그룹은 ESG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025년 4월에는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팩트 공시 협의체에 가입해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확립했고요. DJSI,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에 3년 연속 편입이 되기도 했고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도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습니다. 함 회장은 미래지향적 인재 육선 전략에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과형 리더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는 디지털 금융 핀테크, AI 분야의 젊은 인재 영입과 내부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내 인큐베이션 프로그램과 협업 프로젝트를 확대해 내부 혁신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은 향후 미래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함영주 회장은 내부 승진형 리더로서 안정적인 조직 기반 위에서 성과 중심 경영과 글로벌 본사 체제 구축, 그리고 ESG 리더십 강화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향후에도 금융산업의 중심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알찬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흥미로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아 아나운서 어떤 리포트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바로 대만 테크 기업의 7월 분석에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주영 연구원 리포트 참고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대만 테크 기업들의 7월 매출 실적을 중심으로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만 테크 기업들의 7월 매출 합계는 2.1조 타이완 달러, 하나로 약 97.7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3%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테크 섹터가 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실적은 일부 분야에서 매출 증가폭의 둔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AI의 서버 출하 가속화와 차세대 서버인 GB300의 전환이 테크 섹터의 실적을 이끌고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팹리스와 LCD 패널, 수동 부품은 전년 대비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섹터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GB200, NVL72 서버 출하량이 전월 대비 22% 감소했고 AI 서버 부문에서 일부 성장 둔화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는 하반기 AI 서버 출하 가속화와 차세대 GB300 서버의 전환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리포터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IT 세트, 즉 스마트폰과 PC 등은 이미 상반기 선행 수요가 대부분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부진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반기의 전환은 대만의 테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와 차세대 서버의 기술은 향후 기업 실적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만 테크 기업,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스콘은 매출 6,139억 타이완 달러, 하나로는 약 28.4조 원에 해당하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 전월 대비 14% 증가한 수치고요. 폭스콘은 전 사업부에서 성장을 기록했고, 특히 클라우드 및 네트워킹 및 제품 사업부의 강력한 수요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3분기 전망에서는 GB200, NVL72 서버의 출하량이 전기 대비 300%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CSP와 AI 프로젝트의 수요 급증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AI 서버의 수요 급증은 폭스콘의 연간 AI 서버 매출을 1조 타이완 달러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산, 조립, 테스트 공정에서 수율 개선과 공정 자동화 비중 확대 덕분에 폭스콘은 대규모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TSMC입니다. 매출 3,232억 타이완 달러, 그리고 전년 대비 26% 증가, 전월 대비 23% 증가라는 놀라운 성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TSMC는 HPC와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에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의 대미 투자 확대와 아이폰 생산량의 8% 증가가 TSMC의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팹리스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695억 타이완 달러, 전년 대비 6% 감소, 전월 대비 17% 감소한 수치인데요. 미디어텍은 5%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하반기 부진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피드는 BMC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8% 성장하며 3분기 실적은 가이던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MR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R은 소형 원자력 발전소로 이제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당연히 고성능 AI, 전기차, 데이터 센터와도 결합해서 효율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이 SMR 기술의 핵심은 바로 자동화와 전력 비율의 정감입니다.
AI와 결합된 SMR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스마트시티, AI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기술을 스마트시티와 전기차 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향후 AI 서버 및 반도체 관련 기술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SMR 기술은 향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는 대만의 테크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CCL과 야교의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L은 매출 135억 타이완 달러, 전년 대비 26% 증가, 전월 대비 2%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GB200 그리고 NVL72 서버의 출하량은 전월 대비 20% 감소했지만 이제 CSP 업체들의 AC 서버 주요 급증으로 EMC, TUC, ITEQ는 1억 6,400만 달러의 자본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야교의 매출은 106억 타이완 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 전월 대비 4% 감소로 다소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EV 수요와 산업용 제품의 점진적 회복, 그리고 AI 관련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리포트에서는 CCL의 경우 서버 ODM 수요가 지속되면 매출이 견조했고 야구의 경우에는 AI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므로 하반기 실적이 개선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테크 기업들의 7월 매출 실적과 AI 서버 출하 가속화, SMR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폭스콘, TSMC와 같은 대형 기업들은 AI 수요와 모바일 제품의 생산 증가 덕분에 꾸준히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서버와 차세대 서버, 그리고 SMR 기술이 향후 테크 섹터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요소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리포트에선 분석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리포트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수연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을 재정비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22일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우리 증시에도 많은 영향이 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7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체크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정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한 줄평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무아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우왕좌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증시 역시 강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우리장 역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시장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들의 소식 잘 팔로우하시면서 투자 마인드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의 기술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반도체주의 약세 흐름까지 보여졌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줄줄이 출회가 되면서 원전주의 약세도 두드러졌는데요. 아무래도 미증시를 조금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미증시 따라가요 라고 한 줄로 정리하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